안녕하세요. 자, 계획공사의 의무와 책임 나갈 차례죠. 교재 62쪽입니다. 52쪽 교재. 자, 이 계획공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은 출제 비중이 일단 4개 정도 돼요.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그 다음에 금지행위, 보증 설정. 4개 정도 됩니다. 최소한 4개예요. 우리 교재는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지금 원래 실무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확인 설명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기본적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5개. 자, 그러면 계획공사의 의무와 책임을 보겠습니다. 그 기본 윤리화는 없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29조 1항 주문인데요. 읽어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사는 밑줄이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여기서 끊어놓으세요.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중개보조원한테는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가 없죠.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무를 그 개공과 소공이 부담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비밀진수문으로 들어갑니다. 개업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사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에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진수가 있죠.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인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안 보고 있는데 중개보조원도 비밀진수가 있네요. 이거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만 알게 된 비밀은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비밀준수물을 위반했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지금 현재 나일이 안 되는데 제재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이 비밀준수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1-1이에요. 1-1이고 이건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 그 반의사 불벌죄란 말은 일단은 그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더 이상 처벌을 못하게 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이 바로 비밀준수입니다. 그래서 개공도 부담한다는 거, 개업공사 등이 이제 부담을 한다는 거 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53쪽에 참고 그래갖고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그래갖고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죠. 이거 이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이 뜻인데 이거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우리 중개계약이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돼요. 자, 그 정도 이제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요. 이제 부문으로 들어가서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갑니다. 핵심 중개인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지금 제목 밑에가 바로 우리 법 25조 1항이 실려 있습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예요. 핵심 중개인으로 들어왔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할 의무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는 확인 설명은 개업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중개보조는 할 수 없어요. 의무의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소공도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되시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된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입니다. 쌍방에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거나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그 근거 자료까지 제시한다. 그러면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교부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이제 됩니다. 그럼 이 근거 자료가 뭐냐면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관련된 공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종 공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상 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까지만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확인 설명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은 이제 설명해야 될 사항. 먼저 이 확인 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등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장을 지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지시해야 될 겁니다. 이때 권리관계 설명할 때요. 근저당이 만약에 잡혀 있잖아요.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채권 최고액은 설명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설명하는데 실제 피담보 채액 있죠. 얼마 현재 남았는지 실제 피담보 채액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 또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는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이제 고지하면 안 되고요. 은행 등에 이제 조회 등을 해서 선관주의를 다하여 이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안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 피담보 채액은 설명 의무가 없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금액뿐만 아니고요. 산출 내역도 모두 설명해야 돼요. 중개 보수는 200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라고 브리핑 나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미리 계약 체결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이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지시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시설물의 상태 설명하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이런 것들 파손 여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벽면 도배 상태도 설명해야 돼요.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이걸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되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모두 설명해야 돼요.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얼마 떨어지는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요.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해야 돼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 필요는 없고요.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사항 있잖아요. 모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음자를 따는데 이게 기, 권, 거, 수예요.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공, 시, 면입니다. 다음에 환, 지, 세예요.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으로요. 두음자 따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음자 따는 방식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뭐 한 문장으로 딱 떠오르면 그 다음에 기가 뭐지, 권이 뭐지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라는 게 느낌이 있다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 설명서에 이거 쓰는 내용 있잖아요. 쓰는 내용이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확인 설명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가 공개할 정보를 공개했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께서는 확인 설명사항과 아주 유사한데 여기 기본적인 사항이 전속에서는 공개할 정보에서는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공개해야 되고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거든요. 다만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되고요. 및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돼요. 다만 공시지가는요. 임대차이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임대차이교는. 이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용. 이것은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요건 모두 공개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 조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게 일단 네 가지예요. 인적사항 차이가 있고요.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 세가 차이가 있어요. 수, 세. 수, 세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산물의 성태에 관한 자료 요건을 보겠습니다.
54쪽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업공사는 이 사항을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브리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선관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갖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죠. 근데요, 조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쓰는 자가 잘하니까 이번에는 매도인 임대인이에요. 그럼 매도인 임대인은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요.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럼 이자가 이제 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다시 한번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불응시의 조치를 주어야 돼요. 만약에 이자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불응을 하게 되면 취득 의뢰인에게 일러야 돼요. 즉,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이 셀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 안 되죠. 일단. 그러나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불응 시에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준다. 둘 다 한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개업공사는 이제 신분증 등 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표를 제시 요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자료 요구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밑에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지 실제 피담보채 내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였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어려움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 일단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개업공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설명서 작성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존을 작성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공이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공한테 있습니다. 그럼 개공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설명서 미리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서식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중개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영문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 비주거용 서식, 토지 서식,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있고 4가지 종류가 있고 영문 서식도 있다. 그럼 이제 종류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됐어요? 기본 3부 이상이죠. 기본 3부 이상을 작성한 다음에 쌍방 모두에 교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이전 의뢰인한테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 교부하고 환불은 보관하시래요. 몇 년이요? 3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존이 2번째 등장했죠. 전속 중개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보존한데 이거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PDF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3년을 보존하면 됩니다. 다만 이 확인설명서가요,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전자계약을 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자동 보관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3부 이상 작성하여 쌍방 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한다. 몇 년이요? 3년. 만약에 공동중개 시에는 4부 작성하는 거예요. 기본 4부.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고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위법합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이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또는 날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공을 해줘야 돼요.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함 설치돼 있잖아요. 그럼 분사함소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래서 분사함소 책임자, 분사함소라면
그 책임자가 서명민나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예요. 이자는 함께 서명민 날인을 해줍니다. 그럼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했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이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제재를 꼭 한 번쯤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반했잖아요. 이건 업무정지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근데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안 하면 이때는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개공이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전에 이거 업무정지였거든요. 핵심 중개행위 위반은 일단 업무정지였어요. 다. 근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선 개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요약 강의니까 일단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 설명. 그래서 일단 500만 원 과태료 하는 거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서 우리 개공이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건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럼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전속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다. 다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업무정지. 소공은 중개행위 하면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하라고 했죠. 그럼 소공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위반은 소공은 모두 자격정지예요. 다 자격정지인데 개공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과 500만 원 같더라고. 다음에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럼 거기 우리 교재 지금 55쪽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가 떴죠. 원래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실무 시간에 원래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실무에 이 확인 설명 작성 요령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말이에요. 일단은 출제가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기재 요령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그냥 실무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재 교재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고 기재 요령도 모두 암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30회 때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설명서 문제를 안 내버리는 게.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데 왜 부담이 되냐면요.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래서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2번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죠. 그 다음 3번 서식은요. 토지 서식이에요. 그 다음 4번 서식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서식이요. 일단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본문 내용이 2페이지고요. 마지막 3번째 페이지는 모두 이렇게 작성 방법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만 지금 4개 서식이기 때문에 8페이지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철저히 숙지를 해주고 나머지 서식은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리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 요거를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재 지금 현재 맨 좌측에 쭉 나열되어 있죠. 번호별로. 이게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했던 거 있죠?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와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고요.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확인 설명서가 다 그렇게 생겼는데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여기 2번째 페이지에 로마자 2번 그래갖고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은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날인 칸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서식 모두가 구조가요.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근거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사항란이 있고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지막이 서명 날인칸이다. 그럼 기본 확인은 뭐냐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하고 직접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그걸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중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공이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라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세부에 들어가는 거냐,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보면 기본 확인 사항은 1번 물건의 표시란이죠. 2번 권리관계란이에요. 3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란, 토지 이용객도 여기 들어가죠. 다음에 4번 란이 입지조건란이에요. 다음에 5번 란이 관리에 관한 사항란입니다. 경비실 관리주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6번 란이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1km 내에 있는가 이걸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란이 거래 예정 금액 란이에요. 여기 거래 예정 금액 란에는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 가격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8번 란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8가지가 주거용 서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은요. 9번 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 미공시 사항을 전부 다 9번 란에 기재하죠. 다음 이제 10번 란은 시설물의 상태란이에요. 그 다음 이제 11번 란은 벽면 도배 상태란이고요. 12번 란이 환경조건란이에요. 일조, 소음, 진동 이 세 가지. 그 다음 이제 13번이 중개 보수 쓰는 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 확인 사항이 4가지잖아요, 지금. 실제 권리관계란,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도배 상태란, 환경조건란이죠. 이 4가지를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중개보수는 물론 중립지역에 있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세부냐 기본이냐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물건의 표시란 있잖아요. 여기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하고요. 건물은 전용 면적, 건축 연도, 구조, 용도 뭐 이런 것들 다 기재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건축물 안에요. 물건의 방향, 건물의 방향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의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실, 안방 등 주실 방향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도 기재해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모두 기재합니다. 내진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건축물에 나오죠. 그럼 기본적으로 물건의 표시란은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란은 등기부 기재 사항란이 있고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됐는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구분하여 모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인데 여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들 다 기재해요.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있죠? 이것도 여기다 기재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기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군 조례를 보기 기재한다. 그래서 기본서를 열으셔가지고 적상유령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 이거는 시군 조례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개공이 직접 조사 기재하고요. 공부에서 표시가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이런 사항들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있어요. C리얼이라고 그걸 보기 기재하게 돼 있죠. 이게. 그리고 이 공법상 제한은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입지조건란에 뭐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도로 들어가요. 대중교통수단 들어갑니다. 주차장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인데 여기서 주차장,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현장납세 기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비실 관리주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납세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있는가? 이건 1km 밑에 있는가? 이걸 이제 조사에 기재하는데, 현장 납사 기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그 점 이해하시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모두 기재하는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기재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4개 나왔죠. 4개 나오면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법상 제한,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또 여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 있죠? 이것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임대차 중개할 때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세부 확인 사항. 이 부분은 제목은 세부로 돼 있지만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한다. 즉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나는요, 이거는 미공시사항을 여기다 전부 다 기재해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그럼 원래 이거는 현장 납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 납사가 갖고 법정상권 조사라고 왔거든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안 써있죠. 그러니까 사고 유료가 크기 때문에 쓰는 자가 제일 잘하더라 해서 이 부분은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와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는 뭐가 들어가느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 다음에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시설, 그 밖의 시설물 기재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이때 소방에는요, 이게 주거용 서식이죠. 그러면 주거용 서식의 경우는, 소방의 경우는 뭘 기재하냐면 여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해요. 물론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시설물란 있잖아요. 여기는 주거용 서식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를 기재해요. 가정 자동화 시설. 이거를 이제 기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변명도구 상태 기재하게 되고요. 이제 환경 조건은 3가지라는 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조, 소음, 진동이다. 그럼 이 3가지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환경 조건은요, 이 3가지는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세부 확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얘기예요.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량 모두 기재하는데, 이게 여기에 지급 시기를 기재한다는 게, 이게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 지급 시기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거래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 보수 기재하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명 날인하게 돼 있고요. 중개행위한 소공과 개공사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수령의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주거용 서식의 기재 내용, 작성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약집의 이 부분이 일단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서의 서식을 찾아가지고 주거용 서식 세부 내용하고 작성 방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핵심 이론 강의 이 부분을 지금 안 거치고 요약 강의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꼭 잊으시고, 그럼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비주거용 서식 있지 않습니까?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없어요. 쓰는 난이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이런 거 기재 없어요. 그래서 이걸 BB라고 기억하세요. BB.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다. 근데 토지 서식에는 있어요. 또 희한하게. 오히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둘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잘하기 때문에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다. 토지에는 그러나 있다. 그리고요, 환경조건 기재란이 있는 거 있죠? 환경조건을 기재한 난이 있는 거는 일조, 소음, 진동이죠. 유일하게 주거용에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서식에는 모두 환경조건 기재란이 없다는 거죠.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에만 있다는 거, 이 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네 서식의 공통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이 뭔데?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은 이제 감을 잡는데 암기사항 아니에요. 네 서식 모두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야 되겠죠? 권리관계 쓰는 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미공식 원리는 실제 권리관계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란 네 서식 다 있어요. 그다음 네 서식 모두 그 거래 예정 금액 기재란이 있어야 되고요. 취득 관련 조세란도 있습니다. 네 서식 모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 기재란도 다 있어야 되죠. 이게 공통 기재 사항이에요. 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관공 서식은요. 공통 기재 사항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임목의 생육 상태와 재단 목록을 기재하게 돼 있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통 기재 사항은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잊으시고, 그 다음 이제 디테일로 또 들어가서 우리 주거용 서식의 서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법을 기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비주거용 있잖아요. 비주거용 서방에는 뭘 기재하냐면요. 여기는 소화전과 비상벨을 기재해요. 소화전, 비상벨 이걸 기재합니다. 이거 잘 물어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방 부분에,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소화전과 비상벨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정자동화 시설을 지금 현재 주거용에는 그 밖에 쓸 만한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럼 비주거용은 뭘 기재하냐면요. 그 밖에 쓸 만한 만약에 상업용이었잖아요. 그럼 오수 정화시설 용량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공업용이었잖아요. 그럼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이런 걸 기재합니다. 용수시설 이런 것도 기재해요. 그래서 이 정도 또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디 기재한다고요? 입지 조건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4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55쪽의 표로 지금 현재 4서식을 다 비교해 놨는데 이 정도 이해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6쪽에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시 공개할 정보 비교서로 해놨죠? 이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그 확인 설명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이 기재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는요, 확인 설명 사항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까지 다 봤고요. 이제 56쪽에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자, 그럼 이제 이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는요, 56쪽에 계약서 작성해갖고 그 1번. 그게 우리법 26조 1항 조문이에요. 읽어드립니다. 개업 공인인계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개업공사는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이에요.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등을 얘기한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는데 먼저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작성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인계사는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이 행위를 우리 소공은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3가지 모두 개공의 의무죠. 다만 소공은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는 다 못합니다.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래요. 그럼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입니까? 잔금입니까? 중개 완성 계약의 체결이에요. 확인 설명서 규정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 분명히 맞습니다. 잔금시가 아니죠. 이때 작성하고요.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될까요? 3부 이상이겠죠, 이것도 쌍방교부예요. 쌍방 모두에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보관하십니다. 이건 몇 년 보관하래요? 5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류보존 3가지거든요. 다 나왔어요. 3, 3, 5예요.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므로 5년을 보존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보관하든 전자문서를 보관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전자계약을 했다. 이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의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기본 세부 이상 작성해 쌍방규 한 다음에 한부에 이제 5년을 보관한다. 그 다음 이제 이 작성된 거래계약서에 역시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죠. 그러니까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해주는 거고요. 분사함서라면 그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역시 분사함서라면 그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죠.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모든 소공이 하는 게 아니다. 중개 행위한 소공만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있죠. 이건 두 가지라는 거.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서명 날인도 잘못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죠.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공은 중개행위했을지라도 다른 서류에는 절대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또 주의해 주시고요. 서명 날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쓸 때 그거 거짓기재 이중계약 작성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작성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57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래계약 쓸 때 거래 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된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 안 돼요. 다음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 계약서죠. 이중 계약서 작성도 모두 금지예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은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우리 시행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권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국장이 정할 수 있죠. 근데 이 표준 서식이 없다란 얘기죠.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 왜?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없던 거예요. 표준 서식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아주 잘 물어봐요. 이거는. 그래서 서식이 없다는 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등등 너무 많아서 표준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거래계약서요. 우리 한국공사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서식을 다운로드 해주고 있죠. 그걸 일부 수정하여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 교부해야 되고 이때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거래계약서 필수 기사항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합니다. 인의 동그라미. 2번 물건의 표시 기재해야 돼요. 표의 동그라미. 3번 계약일 기재해야 되죠. 1의 동그라미. 다음에 4번 거래 금액이에요. 금의 동그라미. 계약 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기재하게 돼 있고 다음에 5번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돼요. 도의 동그라미. 6번 권리 이전의 내용도 기재해야 됩니다. 권자의 동그라미. 다음 7번 계약의 조건 기한 이유는 조건 기한.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 다음에 9번이에요. 8번이에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기재해야 돼요. 확의 동그라미. 9번 그 밖의 약정 내용. 약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9가지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인표,
일금도예요. 권조가 있어요. 확약서를 바꾼다. 인표가 누군지 아시죠? 인표는 일금도, 한푼도, 곤조가 있대, 곤조.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그럼 인이 뭡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써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물건 표시 들어갑니다. 표시죠. 소재지, 면적, 지목. 그 다음에 건물이라면 구조, 용도 이런 것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일, 계약일자요. 당연히 계약일 들어가야 되죠. 계약일자. 그 다음에 금이 뭐예요? 거래 금액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말이에요. 금액 가지고 가끔 장난치면 여러분들이 엄청 속아요. 생각보다 많이. 거래계약서니까 당연히 거래금액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예정금액이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쓰는 금액 예정금액, 전속업자가 공개할 금액도 예정금액, 확인설명해야 되는 금액도 예정금액, 확인설명서 쓰는 금액도 예정금액이에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거래금액이죠. 그리고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합니다. 계약금 그 지급일자, 중도금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해요. 그다음 물건의 인도일시죠. 도는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가 왜 들어가냐면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세공과금 다 정리하죠. 그러니까 인도일시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권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관계가 아니고 주로 제목에 표시돼 버리죠.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계약서라면 소유권이죠. 교환계약서 소유권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권이죠.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되고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은 기재해야 됩니다. 다음에 확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확인설명서를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아예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언제든지 그 교부일자 쓰게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과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9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계약인데 여기에 그럼 공법상 제한을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중개 보수 기재하라는 얘기 없죠.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특히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표 일금은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리느냐 이거죠. 인표 일금이.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이제 9가지를 다 따져봤고요. 역시 우리 지금 교재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거든요. 근데 역시 제재를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핵심 중개행위 있지 않습니까? 거래계약서 세 번째 나왔는데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거래계약서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입니다. 그럼 소공이 위반하면 뭐겠어요? 소공은 자격 정지겠죠. 단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있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개공이. 그럼 이거는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부동산 거래세를 물러나게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때는 그럼 소공이 이거 이중계약서나 다운계약서면요. 소공은 자격 정지겠죠. 그러니까 다운 썼다가 걸리면 누가 썼다고 해야 됩니까? 소공이 썼다고 해야 되죠. 자격 취소 아니에요.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를 해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결국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전속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관 3년 안 했거나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5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럼 모두 업무정지죠. 다. 근데 소공은 이제 이거 다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이 점 이제 꼭 기억을 또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중개행위 3가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까지 싹 봤어요. 그럼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나오죠. 자, 그럼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지행위가 지금 대폭 개정됐죠. 그래서 원래 시험에 이제 금지행위 매번 출제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 7가지가 늘었어요. 원래 금지행위가 7가지였는데 7가지 나서 늘었습니다. 추가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우리 금지행위 규정 우리 법 33조거든요. 개정 내용은 무조건 주의하는 겁니다. 개정 내용은. 출제자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개정한 내용은. 그럼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 구조를, 법조문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제 33조 제1항이거든요. 33조 제1항 그래갖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등장했어요. 이중소속에서 처음 나왔고, 결격사에서 나왔고요. 비밀준수. 오늘 제가 읽어드린 비밀준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네 번째로 이제 금지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개공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있죠. 중개업 종사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가 있어요. 이게 있고, 33조 제2항은 어떻게 되냐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개공 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적용 대상이 개공 등만 적용되니까, 이들에게만 적용되니까 일반인, 무등록업자 이들에겐 적용이 없어요. 근데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있죠. 이거는 일단은 적용 대상이 개공 등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돼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신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공 등의 금지행위도 2가지가 신설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점 일단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래갖고 이제 9가지가 일단 딱 나열이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금지행위 내용을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4가지가 일단 1년짜리 징역사유인데, 이건 처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9가지 중에 일단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매매업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럼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예요.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팔고로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럼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매매업만 일단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업을 쳐놓게 되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죠. 투기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전면 차단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행위였어요. 두 번째, 이걸 저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의 거래,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죠.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뢰받는 행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받는 순간 금지가 된 거고, 그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에게 한 번이면 내 명의를 써라 하고 빌려주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근데 알아야 되죠. 알면서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조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는 거예요. 보수 초과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 보수가 있죠.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도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라든가 실비를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겁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명목을 따지잖아요. 사례, 증여, 명목에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다 금지예요. 현금으로 더 받았다.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뭐 백화점 상품권 받았다, 자동차 받았다, 보석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거는 명목을 따지잖아요. 고마워 주든 사례를 주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 받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보수 초과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하여 일단은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무제한히 받았습니다. 이건 중개 아니라겠죠. 그럼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초과에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 거래하면서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초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 중개하는 거예요. 무료 중개행위는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중개업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집니다. 그럼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우리 법의 적용은 있다는 거. 이게 보수로 안 받고 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법의 적용은 된다는 점. 이게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고 손배 책임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수표 기억을 해서 당좌수표 사건, 가계수표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개공이 당좌수표로 중개보수를 받은 거예요. 액면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이겠죠. 후일 이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됐어요. 은행 교환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제 의뢰인에게 다시 반환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거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당좌수표 받는 순간 이미 금지행위, 이거 완성이 된 거다. 이게 무효인 수표로서 부도난 수표로 받았다면 이거는 결국은 휴지급 받은 거니까 초과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나 반환되어도 그대로 이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손해 발생, 의뢰인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없기 때문이니까 손해도 없었지 않느냐, 의뢰인에게 손해가 있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개공이 주장했거든요. 이 점에 우리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행위 자체를 우리가 금지하기 때문에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뢰인이 손해 입든 안 입든 금지행위 성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당좌수표 사건 일단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다 전부 다 이제 판례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이 판례들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수초과 관련해서 순가중개 계약이 있거든요. 그럼 순가중개약은 그거죠. 이거 내 땅 팔아주고요, 내 손에 3억만 쥐어주세요. 이게 순가중개약이죠. 그래서 의뢰인이 최고가나 최저가를 정하여 이걸 매도나 매수를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순가중개약이죠. 내 손에 5억만 쥐어주고 나머지 차액 모두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건데, 그럼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절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순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또 감을 잡아다 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보수초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제 이해를 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서 거짓된 언행이 있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네 번째 금지행위가.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주로 확인 설명사항이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사항,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있죠. 이거에 대해 거짓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되는 처벌되는데, 그 확인 설명사항 중에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가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급심 판결에서는요, 시세 정보 있죠? 이걸 그르치게 했다. 전부 다 금지행위로 처벌했습니다. 이거 사기로 처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거래상 중요사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계약시켰어요. 그럼 거짓되는 맞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되는 될 수 있어요. 또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에 거래시키는 행위. 당연히 거짓되는 행위 전형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내가 고가로 되팔아줄게,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행위. 이것의 유사 사례가 이 토지 사면 1년 내 내가 2배로 팔아줄게. 이거 거짓되는 행위입니다. 2배로 팔아줘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개공이 매도인과 짰어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고가로 팔아치워요. 고가로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매도인과 나누어 했어요. 이거 거짓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소 이제 비싼 값에 팔았다에 금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매도인과 짜고 쳤다는 데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짓되는 행위 사례들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일반적으로요, 거짓된 언행을 의뢰인에게 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근데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좌수표 사건에서 아니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짓말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까지 입혔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형법상의 범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얘는 형법상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걸리면요, 다 사기로 갑니다. 의뢰인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니까. 그래서 사기로 가요. 사기는 훨씬 중요해져요. 10년 이하의 적도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4가지.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가 거짓되는 행위. 그래서 이게 이제 매무수거거든요. 매무수거. 4가지. 4가지가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1입니다. 이게 그래서 1-1이고,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의 1-1입니다. 나머진 전부 다 8가지가 전부 다 이제 3년에 3천짜리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1-1 4가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설명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